안녕하세요. 당국대학교의 김관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어서 우리 갈등관리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사례를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분포도 중요성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정리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 이해관계자의 우선순위를 전략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더 다양한 활용 방안들이 있겠죠. 그 중에서 일단 사례를 통해서 어떤 걸 보냐면 좀 뭐 시간이 더 이제 많았으면은 이 쟁점화되는 것까지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또 갈등영향분석이라는 자체가 실제로 보여드리는 것도 많지만 오늘은 이걸 좀 넘어서 이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과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 갈등영향분석이 실시가 됐죠. 이제 행복주택에 대한 사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쟁점화를 만들었어요. 갈등영향분석은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자, 그 다음에 우선순위들이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떤 거를 관심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럼 쟁점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쟁점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예측했던 쟁점도 있지만 우리가 예측했지 못했던 쟁점이나 또는 우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본 사례에서는요, 이러한 크로스 체크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사실들이 다 나왔지만 그 중에서 핵심적인 3가지 사실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이 노원구, 아까 말씀드린 이 노원구 지역에 인구가 감소한다는 거예요. 2년 동안에 5만 이상이 줄어버렸어요. 인구가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5만은 시가 성립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기준이잖아요. 그러한 인구가 2년 동안에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구가 줄고 있는데 행복주택을 만들어? 그 말은 뭐예요? 인구가 줄고 있어서 아파트도 많고 지금 빈 아파트도 많고 그러면서 원룸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행복주택을 짓다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죠. 이 행복주택이 이 지역 안에 들어가면서 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여기에 대한 또 이 행복주택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으냐라는 어떠한 정확한 정밀한 분석과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본다면 저기 공터 있으니까 저기다 집어넣어 라는 논리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정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당성과 타당성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사실, 이 지역사회의 어떠한 구조, 환경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살펴봐야 될 게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항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주택은 누가 들어갑니까?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죠. 대학생들이 들어갑니다. 대학 가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당연히 정부에서도 여기는 저소득층이 안 들어간다. 여기는 대학생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제 주민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홍보도 하고 어필도 하고 있었어요. 정부에서 계속. 이제. 근데 이 지역사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대학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왜? 대학 가는 어차피 이 젊음의 혈기로 어때요? 소음이 많이 발생하겠죠. 뭐 신입생 환영회다, 동아리 모임이다 등등의 이 젊은 사람들이 낮에서 밤이건 뭐 여러 가지 뭐 활동을 하면서 소음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이 소음 때문에 대학생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일부 아파트에서는 무슨 대학생 출입 금지라고 이렇게 딱 써놓을 정도로 대학교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이 대학가에서도 불만이 많아요. 왜? 주민들도 밤에 같은 경우에는 산책도 오고 활동도 하러 와서 들어오는데 왜 우리 학교를 같이 주민분들도 쓰는데 단지 시끄럽다는 이유로 우리하고 이렇게 적을 두려고 하느냐라고 해서 사이가 안 좋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정부는 뭐 이렇게 PR을 했냐? 대학생들이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라. 근데 주민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래, 우린 대학생이 들어와서 싫다는 거다. 앞에도 시끄러운데 기숙사는 통제를 해도 되지. 뒤에 공간을 만들어서 대학생 들어오게 하냐? 그럼 대학생들이 들어오면 이제 한 명 들어오면 친구들도 다 들어올 거 아니냐. 게다가 남자들은 여름에는 우통 벗고 베란다 문 열고 담배도 피우고 다 올 텐데 소음뿐만 아니라 사생활 피해까지 된다. 우리 베란다 문도 열지도 못하고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린 싫어한다는 건데 왜 대학생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냐? 라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이 정부가 알아야지 PR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 부분. 싫다는 걸 PR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정확하게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선 사업을 추진하는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야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감지하지 못했다 우리가 잘못 활동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요, 더 임팩트 있는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삼각형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던 삼각형의 지역이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이 그 두 아파트 주민들만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텃밭 아시죠, 여러분? 텃밭을 만들어서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었어요. 이 욕구가 되게 높았어요. 텃밭에 대한 욕구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주민들은 자신들의 욕구를 이미 충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이 텃밭에 대한 욕구를 강하게 어필을 못했냐면 이것이 불법이에요. 아시겠지만 텃밭 사용이 불법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원하는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1순위로 어필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법적인 자신들의 욕구를 크게 어필했다가 진짜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한 어떤 우려를 안고선 텃밭은 1순위로 놓지 말고 한 3순위 정도의 이해관계 순위를 놓았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뭐예요? 결국에는 지금 주민들은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고 시간은 누구의 편? 이미 주민의 편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는 더 이런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한복주택 여기다 지을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우려를 많이 표명했죠. 게다가 아까 A, B 아파트는 다 반대. 그리고 C 아파트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반대. 그럼 같은 편이냐? 아니에요. 다른 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C 아파트는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싫다는 거예요. 행복주택도 싫지만 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도 싫다. 왜 그러냐? 이 A, B 아파트가 이 지역 부지의 텃밭을 A, B만 사용하다 보니까 이 다른 아파트 주민들이 왜 저 부지를 저 아파트 주민만 활용하는 거냐? 같이 반대는 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문화센터를 만들어도 A, B 아파트 주민들만 활용할 것 같아서 우리는 싫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공원만 요구한다. 즉 같은 반대이지만 욕구가 틀렸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하죠, 여러분. 이 갈등을 관리할 때는요, 찬성이야 반대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욕구가 틀리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이 반대라면 같은 편? 아니에요. 다른 편이에요. 욕구가 틀리면 다른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별로 대표자를 구성해야 돼요. 찬성이니까 찬성하는 사람이 연합해서 같이 해? 아니죠. 찬성하는 사람이 욕구가 틀리면 분리시켜줘야 돼요. 창구를 일어나서 들어오는 건 옛날 방식이고요. 반대편이 만약 반대가 같은 반대야. 같이 활동을 했어도 욕구가 틀려. 그러면 대표자가 따로 구성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 같은 편이 아니에요. 다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만약에 조정협의체가 들어오면 아파트 같이 시임이 집회했으니까 같이 들어오세요가 아니라 C 아파트, A, B 아파트도 욕구가 틀릴 수가 있어요. 조사하면 다르게 구성을 해줘야 돼요. 다르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었죠. 그래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그럼 못하겠네요라는 어떠한 이제 이게 국토교통부의 이제 어떻게 보면 짐작이 있었죠. 야, 이제 못할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후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제 후보에서 제외를 시켜야 되냐라고 했는데 갈등영향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본 정책을 추진해도 좋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갈등영향분석 등에서는 이 조정에 대한 그다음에 합의 형성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 합의 형성 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오라고 하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정가가 또 갈등 영향 분석자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서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면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참여의 비율을 높여놓죠. 그 다음에 이 이해관계자의 이 태도나 또는 양측 정부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상황적인 신뢰를 높여놓습니다. 이건 첫 번째 시간에 갈등 영향 분석 처음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이 상황적인 신뢰를 제고시킨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등 영향 분석을 통화한 다음에 회람을 합니다. 회람을 하는데 이것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조사한 내용이 맞냐, 내가 말한 내용을 그대로 분석자들이 적었냐라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었나를 함께 볼 수 있어요. 물론 익명입니다. 자기 이제 아이디 같은 것에 주어지죠.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 보는 거예요. 이러한 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쟁점을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나와 공통된 쟁점, 어떤 거는 우리가 쟁점이 상관이 없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서 대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다음에 이러한 신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높여놓습니다. 이 가능성에 대한 부분, 앞으로의 대화에 대한 가능성을 높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 누가 대표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공감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기 실질적으로 이 사례에서는요, 주민들과 공감하지 않는, 이해관계가 맞지 않는 사람이 대표자로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할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변경이 됐는데, 갈등 영향 분석 결과 어떤 사람이 우리와의 이해관계가 똑같고 또 사회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지를 이제 공감대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상황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대표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구도를 갖고 있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등 영향 분석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본 사례에서는 갈등 영향 분석으로 갈등이 해결됐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활용 방안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어떤 효과 때문에 갈등 영향 분석으로 갈등이 해결됐냐? 바로 회람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회람. 그 모든 조사를 다 모든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봤더니 우리는 여태까지 다 반대한다고 생각하고 으쌰으쌰해서 다 반대라고 생각했는데 찬성에 대한 비율 주민들이 이렇게 있었어? 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수위가 그렇게 높지가 않네? 이걸 다 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냥 왜 보통 갈등이 발생하면 목소리 높은 사람이 따라가잖아요. 같이 반대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딱 보여줬더니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하는 곳에는 정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목소리 큰 사람은 따라가요. 근데 부담스럽잖아요. 이런 행동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갈등 영향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 욕구를 다 정리하죠. 막상 봤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오히려 찬성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는 비율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을 게 아니라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듣자라는 목소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됐냐면, 왜 찬성을 하냐? 그 이유를 들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해봐라. 내가 시위 집회가 지금도 고통스럽다. 근데 이 시위 집회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막을 수 있다면 나 끝까지 가겠다. 근데 정말 막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고통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화센터 만들 예산이 어딨냐? 차라리 그럴 바에야 행복주택 받고 대신 문화센터를 지어달라고 하는 협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구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주민들도 그래, 우리 지금도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 장담도 못하지 않냐?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행복주택 받고 문화센터 받자. 그럼 행복주택에 대한 걱정사항은 뭐예요? 바로 지가 하락보다는 소음이었잖아요. 소음이었죠. 그럼 우리가 소음을 해결할 방안을 좀 더 모색하는 걸 방향으로 잡고 행복주택 받자라는 구도가 성립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해결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갈등 영향 분석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회람이라는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건 아마 사례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근데 본 사례에서는 그 사례가 이 회람이라는 것이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갈등 영향 분석의 어떤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고요. 가장 중요한 회람에 대한 효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갈등 영향 분석에 대한 활용 방안은요, 여러분들 갈등 영향 분석 매뉴얼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있습니다. 갖고 있대. 그 매뉴얼을 좀 더 활용하시기 바라고, 그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고려해야 될 부분이 전반적인 갈등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제도인데, 그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